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학평 국어 독서 첫 번째 지문인 자기결정 조절 동기를 통한 독자 정체성 형성 방안 연구 분석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 바로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 중심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독서 동기란요. 독서 행위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을 의미합니다. 자, 동기를 다루는 심리학 이론이 자기 결정성 이론을요, 이 독서 동기에 대입을 시켜서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그럼 자기 결정성 이론이란 뭐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정의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을 독서 행위에 적용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의 유형을 단계별로 나눌 수 있게. 자, 자기 결정성이 가장 낮은 단계는 행동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무동기고요. 자, 그 두 번째 동기는 무엇이냐? 내재적 동기가 아니라 외재적 동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행동 주체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동기이죠. 그럼 가장 높은 동기는 행동 주체의 내부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내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두 번째 단계였던 외재적 동기는요, 다시 한번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그 다음에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로 또 한번 구분이 됩니다. 자, 자기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보상이나 처벌 혹은 비난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인 거죠. 네, 쉽게 말하면 남 때문에 유발되는 동기예요. 자, 자기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가치 판단을 수용하고 그거에 따르려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외재적 동기 중에 자기 결정성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려운 건 없죠. 자, 여기 문단에 대해서는요, 동기 단계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혹은 독서 동기랑 관련된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이 사례가 어떤 동기 유형에 해당하는지 혹은 외적 조절인지 내적 조절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는요,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바로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과 같은 기본 심리 욕구를 설명하면서 자기 결정성을 어떻게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율성 욕구는요, 행동하는 주체가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자, 독자가 스스로 독서 목적을 정하거나 자기의 흥미에 따라서 책을 스스로 선정할 때 우리는 이러한 자율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유능감 욕구인데요. 유능감 욕구는 스스로 내가 유능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독자는요, 자기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도전적인 글을 선택을 해서요, 만족스러워 혹은 성공적이야 이런 독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관계성 욕구인데요.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감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이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뭔가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을 하고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친밀감을 나눌 때 이러한 관계성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문단에서는요, 책을 선택하고 읽는 상황을 여러 상황을 선지로 제시하고요,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심리학 이론인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반한 독서 동기 분석 및 자발적 독서를 어떻게 함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번하고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요,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자, A는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우리 아까 무동기,
그다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사례를 제시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볼게요. 자, 보기까지 확인했죠. 자, 그 다음에 선지도 잠깐 화면을 멈추고 같이 풀어주세요. 모두 다 멈추시고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어요. 자, 학생이는 자기 내적 조절에서 자기 외적 조절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학생이는 중학교 때는 독서 일지를 작성하는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 라고 합니다. 자, 자기 내적 조절에서 자기 외적 조절로의 변화는요, 자기 결정성이 낮아지는 방향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학생 E는 어때요? 보상 중심의 외적 동기에서 성장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다른 선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해서 왜 적절하냐라고 봤었을 때, 학생일은 독서의 즐거움을 내적 요인에 따라서 독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 그 다음에 자기 결정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2번 무동기는 내재적 동기로 나아가는 변화는 자기 결정성이 증진된 결과입니다. 네, 맞는 설명이에요. 4번 학생이는 독서 자체에서 의미와 기쁨을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가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5번 부모님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적 조절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관련된 문제예요. 4번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 A의 독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자, 화면 잠깐 멈추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모두 다 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학생 A는 교사가 추천한 글을 처음엔 억지로 읽었대요. 자, 우린 이런 걸 외부의 영향, 자기 주체적으로 한다기보단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하지만 이후 해당 글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관련 도서를 찾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독서의 가치를 내면화해서 스스로 관련 도서를 탐색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 조절에서 자기 내적 조절로 변화한 사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도 한번 볼게요. 1번 무동기에서 외재적 동기로 변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무동기인가요? 동기가 아예 없을 경우가 무동기인데요. 이 학생 A는요, 교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읽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동기라고 보는 건 적절하지가 않죠. 3번 내재적 동기에서 무동기로 퇴행 아니라니까요. 외적 조절에서 자기 내적 조절로 내재적 동기로 갔다고요. 4번 자율성 욕구가 억제된 사례이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율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억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5번 유능감 욕구를 충족한 사례이다. 자, 유능감에 대한 문단이 우리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쵸? 뭐였어요? 스스로 나 유능해 이러면서 독자가 도전적이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의 글을 읽었을 때 유능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 보기에서 뭔가 어려운 독서라든지 도전적인 글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능감 욕구를 충족한 사례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능감에 대한 언급이나 어려운 글에 동전한 내용이 없으므로 5번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2번, 4번처럼 뭔가 이렇게 독서 상황들을 사례로 제시하고요. 본문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지문이 짧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야 할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저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국어 독서 두 번째 지문인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가와 나 두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인데요. 복합 지문인 만큼 각 지문의 중심 내용과 이 두 개의 지문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쇤베르크는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인 작곡가래요. 왜요? 범조성 때문에요. 자, 이 범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단에 이어서 설명이 되지만 일단 이 범조성이라는 건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형성하는 질서이기도 하고요.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질서를 의미합니다. 쇤베르크가 범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난해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대요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자, 조성음악의 특징도 물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특징은요. 다장조 음계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한다는 것. 두 번째 특징, 각 음 사이의 간격은 장2도나 단2도라는 일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것. 그 다음에 다장조 곡일 경우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버금 딸림 화음과 솔시레의 딸림 화음을 거쳐 다시 으뜸화음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라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음악이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쇤베르크의 음악에서는 이런 으뜸음 중심의 엄격한 위계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 첫 번째 문단에서 말했던 범조성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는 12음 기법이라는 걸 추구했는데요. 한 옥타브 내에 12개 음 모두를 모두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이용한 작곡 방식이래요. 자, 으뜸음과 장3도, 단3도의 관계에 따라 장단조가 규정되는 조성음악과는 달리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요, 음들이 반응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조랑 단조가 둘 다 있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요. 무질서한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대요. 자, 이런 쇤베르크의 의도는요.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인위적 질서라는 건 바로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아닌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음악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쇤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아니라 라는 의미겠죠. 곡 전체의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응집력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음들 사이의 내적 결속을 의미합니다.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에서 관계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실현되고요. 음들 사이의 관계가 유사성을 공유하며 반복될수록 이런 곡의 응집력은 강화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음악 질서를 추구했대요. 누가요? 쇤베르크가요. 그러면 나지문도 보도록 할게요. 자, 레보비츠라는 인물이 제시합니다. 레보비츠라는 인물은 쇤베르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나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학, 후설의 현상학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후설의 현상학에서는요, 자,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았대요. 그래서 경험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서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탐구하는 형상학적 태도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이게 바로 판단 중지래요. 자, 이런 관점에서요, 레보비츠는요, 슌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향적 세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12인 기법을 통해 음악적 본질에 다가섰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조성음악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에 대한 판단 중지를 하고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슌베르크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범조성은 이런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라는 비판적 의견을 이 지문에서는 제시합니다.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슌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또 모든 음이 동등하다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 규칙을 제시했기 때문에 인위적 현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당연시 여기게 될 전제 규칙이 해당하기 때문에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순수 현상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듯이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특정한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슌베르크가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거는요, 이런 문화적 맥락 등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인 규칙,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을 고수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합니다. 역사적 시간의 일부, 규칙이나 형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맥락상. 이런 것들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미시적으로 직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슌베르크는 음 높이와 음 길이처럼 악보상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조망함으로써 미시적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슌베르크는요, 순수 현상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땅땅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 지문에서는요, 슌베르크의 범조성을 레보비츠 입장 혹은 후설 입장에서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요. 조성음악과 슌베르크의 12음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특징을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지문에서는요, 이쪽 분단,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는 문단에 사용된 설명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요. 슌베르크가 이 문단에 대해서 반박할 말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감상하는 여러 사례를 선지로 제시하고 미시적 직관을 하고 있는지 거시적 직관을 하고 있는지 혹은 순수 현상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와 나 두 지문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물론 두 지문을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9번 문제는요. 12인 기법과 후설의 현상학적 환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요. 혼자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모두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에서 슌베르크는 기존 조성 음악이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는 관습을 비판하고 음들 간의 내재적 관계에 기반한 인위적 질서를 벗어나려 했었어요. 응집력 기억나죠?
자, 나에서는요, 후설은 자연적 태도를 버리고, 당연시 여기는 자연적 태도를 버리고,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주어진 규칙, 지향성 등을 제거하고 본질에 도달하려는 현상학적 환원을 주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 입장은 모두 기존의 외부적 규범에서 벗어나 내부적, 본질적 차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제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 자, 샌베르크와 후설 모두 완전한 부정보다는 기존의 전제를 판단 중지하고 새로운 인식 방법이나 질서를 접근하는 데 초점을 뒀죠. 3번, 모든 요소를 동등하게 취급하여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것. 자, 샌베르크는요, 모든 의미의 동등한 사용을 통해 위계 질서 해체를 시도하였으나 후설은 위계 해체 자체보다는 지향성 제거를 통한 본질 탐구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됩니다. 4번, 자연의 섭리에 기반한 보편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 자, 샌베르크는 자연의 섭리를 모방하는 조성음악을 비판했고요. 후설 역시 자연적 태도를 유보함으로 자연의 질서를 강조하지 않아요. 자, 5번,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여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는 두 이론 모두의 핵심 목표가 아닙니다. 샌베르크는 구조적 응집력을, 후설은 의식의 정밀한 직관을 강조했죠. 자, 지문을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정답 근거가 확실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를 위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신다면 보다 많은 국어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한 고3 국어 독서 지문 세 번째 지문인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여기서 증권은요,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인 청약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자, 이때 청약을 권유받은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는 공모, 50인 미만인 경우는 사모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두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 내에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공모로 간주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문단은 기업의 역할 및 공모 및 사모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법인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상장법인은요,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증권거래소에 등록을 하면요 된다라고 합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의무를 가지는데요. 이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다고 해요. 자, 이 중요사항은요.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요.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신뢰도 떨어뜨리겠죠. 그러다 보면 시장의 효율성도 저해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중요사항을 시장에 공시해야 해요. 공시 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되며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를 기재한 상장법인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이제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겠죠.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의무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자, 우리 아까 공모 봤었죠? 1문단에서 공모 뭐였어요?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라고 했었어요. 자, 공모할 때마다 증권 신고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공개함으로써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 반면 상장법인이 사모 50인 미만인 경우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내용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1문단과 3문단을 연계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발행시장에서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공모하는 증권의 수량 및 가격 등의 공모 관련 사항은 물론이고요. 상장법인의 사업 내용, 그 다음 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의 발행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유통시장은요, 공모 절차를 거친 증권이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증권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가격 또한 계속 변한다라고 해요. 자, 이런 특징 때문에요. 상장법인은요, 발행인 관련 사항 가운데 조금이라도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것을 우리 정기공시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공시한다라고 해서 수시공시라고 하고요. 자, 한편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제공에 앞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요. 우리 이런 것들을 공정공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문단을 바탕으로 해서 공시 의무를 수행하는 여러 사례를 이제 1, 2, 3, 4, 5 선지로 제시하고요. 어떤 공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자본시장법에서는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미공개의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가 있어요. 자, 미공개의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중요사항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을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이릅니다. 불공평하죠. 이 규제의 대상은 상장법인 임직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한테 해당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예외사항,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잘 알아두어야 되겠죠. 해당 정보를 만약에 알더라도요, 그 정보가 거래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미공개의 중요정보 이용행위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규제 대상이 아닌 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자, 이와는 별개로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매매에 이용하거나 혹은 또 다른 타인에게 이용하게 했다면 이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 행위랑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뭐가 다른지를 구분해서 이해해 두어야 해요. 만약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 저촉되진 않더라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 에는 해당될 수가 있고요. 혹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에는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구분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요. 이런 자본시장에서 증권이 어떻게 발행하냐 그 방식과 상장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문이라서 조금 겁을 먹은 친구들도 조금 있을 텐데요. 그래도 지문 길이가 엄청 긴 편도 아니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이 본문을 바탕으로 문제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서 출제될 수 있는 유형들은 뭐 내용일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어휘 문제들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7번입니다.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1문단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잠시 화면을 멈추고 혼자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30명이고 이들이 모두 1년 내 증권을 전매하였다가 정답입니다. 자, 사모 기준은 그 50인 미만이었죠. 그 사모 기준에는 해당하지만 1년 내 전매가 이루어졌으므로 공모로 간주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2번,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60명이었으나 실제 청약한 사람은 20명 뿐이었다. 자, 공모는 청약 권유 대상의 수로 판단했었죠. 자, 60명을 권유했다면 공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보기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혼란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모예요.
그 다음에 3번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40명이고 이들은 모두 1년 후에 전매하였다. 자, 청약 대상이 40명이고 전매도 1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공모가 아니죠. 4번 무상양도는 전매로 보기 어렵고 인원도 50인 미만이므로 우리는 3호로 봐야 됩니다. 네, 그 4번도 땡. 자, 5번 보겠습니다. 청약을 권유받은 사람이 50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1년 후에 전매하였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청약 대상이 정확히 50인인 경우 공모에 해당하죠. 하지만 보기에서는 조건이 불분명하고 자, 전매는 1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자체는 공모로 간주되는 조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지문을 근거로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보기는 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고려 중인 상황이다. 이를 윗글의 내용에 비추어 판단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읽어주시고요. 자, 아까처럼 여러분 이 영상을 살짝 멈추시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모두 몇 번을 고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답은 2번입니다. 해당 방식은 3호로 보기 어렵고 공모로 간주되어 공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어도 1년 내 전매가 가능하면 공모로 간주된다는 지문 내용을 정확히 적용한 보기이므로 쉽게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답인 선택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3호의 기준은 맞아요. 자, 맞는데 1년 이내에 전매 가능하면 공모로 간주될 수 있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자,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전매 가능성이 있으면 인원수랑 관계없이 공모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자, 4번. 비상장 여부랑 관계없이 공모로 간주되는 구조라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도요. 저희 지문에서 보면요. 50인 미만 1년 내 전매 가능 시 공모 간주가 명시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국어 독서 지문, 마지막 지문인 의학 생리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 지문이라 좀 수험생분들의 부담감이 되게 컸을 것 같은데요. 지문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꼼꼼히 확인만 잘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는 지문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밀어낼 때 혈관 내에 생기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혈압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자, 심장 박출량과 말초혈관 저항의 곱에 비례한대요. 혈관이요. 자, 심장 박출량은 심장이 1분 동안 혈관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을 의미하고요. 자, 여기서도 심장 박출량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줍니다. 말초혈관 저항은요, 말초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심장 박출량은 1회당 심장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구해지며 1회당 심장 박출량은 혈액량과 심장 근육 수축력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단, 제가 읽은 이 문단에서는요, 혈압이나 심장 박출량, 말초혈관의 개념과 이런 혈압이나 심장 박출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러 기전을 통해 혈압을 조절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짐작을 하겠죠. 아, 그러면 혈압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요, 콩팥에 의해서 혈압이 어떻게 조절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콩팥으로 들어온 혈액은요,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여과되는데요. 혈액에 있는 혈구나 단백질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혈류를 통해 다시 순환합니다. 자, 반면 분자 크기가 작은 물과 나트륨은 사구체의 막을 통과하여 세뇨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혈압이 하강하면 세뇨관으로 이동한 사구체 여과액의 양이 감소하면서 소변 배설량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체액량은 증가하고 몸 안에 있는 이제 액체량은 증가하고 혈압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럴 때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요. 혈압이 낮아질 때 사구체 여과액 등은 어떻게 되며 소변 배설량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 체액량은 어떻게 되고 결론적으로 혈압은 어떻게 되냐를 딱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꿀팁입니다. 자, 콩팥의 역할과 혈압 상승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요, 이제 제흡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흡수를 통해서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제흡수도 콩팥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제흡수란요, 사구체 여과액에서 세뇨관 주위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압이 하강하면 나트륨 제흡수가 증가하는데요. 이러한 기전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라는 호르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혈압이 하강하면요,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해서 레닌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레닌은요,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이 안지오텐신 1은요,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에 의해 분해돼서요, 안지오텐신 2가 되고요. 이 안지오텐신 2는요,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 합성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상승한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분 제흡수도 증가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체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겠죠. 이 과정에서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는 혈관 확장 물질인 브라디키닌을 분해함으로써 안지오텐신 2는 혈관 근육인 평활근을 수축하게 해서 혈관의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호르몬 물질들의 역할을 잘 알아두어야 해요. 자, 마지막입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한 신경반사 역시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데요. 혈압이 하강하면 동맥벽에 위치하는 압력 수용기가 이를 감지해서 뇌로 신호를 보내고 그렇게 되면 혈관 운동 중추가 흥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코라민이 분비되고요. 자, 이 신경전달 물질은 인체의 각 기관의 수용체에 결합해서 해당 기관에 작용합니다. 카테코라민은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수와 심장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키죠. 자, 반면 혈압이 상승하면요, 압력 수용기에서 전달된 신호에 따라 혈관 운동 중추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심장에 작용해서 혈압이 하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혈압이 낮아질 경우에 이 세 가지 콩팥, 제흡수, 신경 반사 현상을 통해서 신체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꼼꼼하게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교감신경계와 콩팥의 작용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카테코라민이 콩팥에 작용하면 레닌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 안지오텐신2는요. 카테코라민 분비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은요. 혈압의 개념을 설명하고 인체에서 어떻게 혈압을 조절하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 같이 확인을 했으니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생리학 변형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입니다.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면 세뇨관으로부터 빠져나온 혈액의 나트륨 농도는 낮아지게 된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안지오텐신2는요, 알도스테론 합성을 증가시켜서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시킨다 했었죠. 자, 그러면 모세혈관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나트륨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아지게 된다가 바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볼게요. 1번, 체액량과 심박수가 함께 증가하면 혈압은 더 크게 상승하게 된다. 자, 심장 박출량은 심박수와 1의 박출량의 곱임으로 심박수가 함께 증가하면 혈압 상승폭이 커지죠? 적절해요. 자, 3번, 알도스테론의 작용으로 나트륨 제흡수가 활발해지면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 자, 나트륨이 많이 제흡수되면 어떻게 돼요? 수분도 함께 제흡수되니까 소변 배설량이 줄어들겠죠. 자, 4번, 콩팥이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안지오텐신 1의 생성이 많아지게 된다. 콩팥의 압력 수용기가 혈압 하강을 감지하면 뭐가 분비된다 했었죠? 레닌이요. 네, 레닌이 분비되고요. 안지오텐신 1이 생성됩니다. 적절해요. 5번, 안지오텐신2는 교감신경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늘리게 한다. 자, 안지오텐신2는 카테코라민 분비를 촉진하므로 교감신경 말단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증가한다고 했었어요. 네.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윌크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네요. 학생 여러분들은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한번 더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니은, 리을에 대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니은입니다. 카테코라민은 심장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자, 우리 사문단에 따르면요, 카테코라민은 어떻게 한다 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카테코라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카테코라민은요,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근육 수축력과 심박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했었죠. 제가 사문단이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요. 그쵸? 카테코라민. 네. 자, 카테코라민은 혈관에 작용하여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에 작용하여 심박수와 근육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네, 여기 있네요. 자, 리을 보겠습니다. 자, 리을.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은 이를 감지해 레닌 분비를 촉진한다. 여러분 이거 읽었던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산문단에 있어요. 산문단에. 자, 레닌 부분 한번 봅시다. 자, 혈압이 하강하면 콩팥에 있는 압력 수용기에서 이를 감지하여 레닌의 분비가 증가하고 레닌은 안지오텐신 1이 형성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니은 리을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요. 자,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면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늘어 혈압이 낮아진다. 자, 이 설명은 틀렸죠. 네. 부교감 신경이 흥분할 때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디귿 같은 경우는요. 자, 사구체 여과액의 양은 혈액 내 단백질 농도에 따라 결정된다. 자, 사구체 여과는 혈압에 따른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일어난다 했었죠. 단백질 농도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미흡, 심장 박출량은 말초혈관 저항에 의해 직접 결정된다. 자, 1문단에 따르면 우리 아까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선생님이 그 계산 방법 물어본다 했었죠? 심장 박출량은 1의 박출량과 심박수의 곱에 의해서 결정되며 말초혈관 저항은 별개 요소예요. 네, 같이 계산해주면 안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더 많은 문제와 분석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네, 저희는 국어 내신 모의고사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조금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학평 국어 문학 첫 번째 지문인 저당 잡힌 사내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학은요, 소설이죠.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은요, 구인 광고를 보고 전당포에 찾아온 그 주인공이죠. 자, 그에게 시창살 칸막이 안쪽의 창고를 정리하도록 시킵니다. 자, 그런데 창고 문이 사라졌어요. 이게 사건의 전개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짚어갈 게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제시되지 않아요. 자, 그라는 익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뭘 짐작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 전체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이런 표현성 특징도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의 심리가 제시가 되어 무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홀연히 사라진 것인가, 우리 이런 걸 의문형 문장이라고 하죠. 자, 이제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 점이 분명치 않은 이상 어쩌면 저 벽들도 단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를 충동질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하네요. 자, 그는 벌떡 일어섰는데 육신의 매듭마다 이런 뭐 관절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삐걱이는 소리를 냈대요. 자, 그의 몸이 뭐 이렇게 썩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벽에다 몸을 힘껏 부딪혀 봅니다. 벽은 그러나 단호한 힘으로 그를 밀어냈어요. 자, 여러분 벽이 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벽이 마치 힘을 줄 수 있는 대상처럼 묘사해가지고 벽이 밀어냈다. 단호한 힘을 부각하고 있죠. 갇힌 상황의 답답함과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서술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되뇌어요. 안 열리거든요. 그것도 아니라면 난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그의 생각을 그 자신의 목소리로 서술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렇다고 해서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라고 지칭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전지적 작가가 지금 소설 속 그의 심리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의 시각에서, 그의 입장에서요. 자, 몇 가지 고통이 서서히 그의 육신을 점이기 시작했다. 첫째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길 없는 괴로움. 뭐 시계가 없나 봐요. 그쵸? 자, 현대인이 느끼는 시간의 부재와 무의미함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노동에 매몰된 삶이니까 이런 시간이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인지도 못하고요. 그 고통 때문에 유폐감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백열등 불빛으로 충만해 있는 그 조그만 공간 속에서는 어디서도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다. 자, 온갖 잡동사니들 위에 쌓여있는 먼지를 그는 보았다. 그 먼지가 무의하게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 같았대요. 자, 여러분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죠. 시간을 마치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형태로 비유해서 이런 시간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을요,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사용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두세요.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갇힌 한 사내의 생애, 본인이죠. 먼지처럼 건조하게 부스러져 쌓일 것이라 믿어졌다. 자, 정말 자신의 것이었던가조차도 실로 의심스러운 그 기억이 이제 기억도 불확실해져요. 자기의 자아가 희미해지는 거죠. 자,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을 그는 조금씩 되살려 지냈다. 흡사 오소리굴같이 낮고 좁고 또 가파른 승갱. 갱 속의 어둡고 좁은 환경을 되게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이런 갱 속의 모습이 그가 가서 일을 했던 그런 창고의 모습이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었나 봐요. 자, 이마에 매단 희미한 램프만으로는 굴 속 수천 미터의 암흑과 탄진을 밝히기란 아예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외계와 단절된 채 모든 것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곳, 강판 위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는 석탄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층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 죽은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던 것이다. 자, 여기서도 시간의 잔해들을 캐냈다. 시간의 그런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죠. 물질화시키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시간은 정지되어 있었다. 자, 현재 창고에서 그가 갇힌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때 갱 속에 있었을 때가 오직 노동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대요. 그것의 흐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재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자신의 노동의 양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에 매몰된 삶이네요. 자,
작업 종료의 신호가 울린다. 그리하여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면 하늘은 장기 근속자의 폐처럼 그렇게 음산했다. 자, 석탄을 캐던 갱속이 되게 깜깜하고 칙칙하고 암흑에 가득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의 의미도 찾을 필요가 없었대요. 헤아릴 필요도 없었고요. 자, 그러면 그가 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릴 필요가 없냐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자기 생의 일부를 저당 잡힌 대가로. 자, 여러분,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이 나왔네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제목이자 주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러고는 정리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것만이 최소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여 자, 창고 정리라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시간의 흐름을 느꼈었나 봐요. 자, 일의 진행에 따라 조금씩 소모되어가는 자기 생의 한 부분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 일에 대한 지겨움, 그 무의미성이 발작적인 충동을 일으키겠지만 이번에도 잘 참아냈어요. 순응하면서 산 거죠. 자, 그는 아직도 창고 안의 상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이래가지고는 저 대머리 주인이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하리라. 자, 창고 안으로 돌아왔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어요. 자, 그는 가볍게 두어 번 혀를 차고 난 다음 버려두었던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비로소 허리를 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창고 일이 어느 정도, 만족될 만한 결과까지 도달했나봐요. 다소 흡족한 마음이 한쪽 구석으로 웅크리고 앉았어요. 이만하면 주인 사내도 만족할 테지. 그 대머리 주인을 말하는 거죠. 자, 하지만, 추위가 있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아요. 동사를 면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하면서 또 노동의 상황에 점차 적응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런 무감각에 대해서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정서도 나오네요. 외로움 또한 새삼스럽게 못되었다.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외로움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되게 고독하죠. 자, 그 다음에 어쩌면 가장 낯익고 분명한 생활 공간이라 생각되었다. 어디를요? 좁은 창고를요. 자, 그러나 다음 그 순간 그는 바로 맞은편 벽면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실로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희고 견고한 벽이 한가운데에 그가 그렇게도 불가사의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문이 형체도 분명하게 반쯤 열린 상태로 거기 있었다. 여러분, 현실적이에요? 아니요, 비현실적이에요. 자, 그는 벽을 의지하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뻣뻣하게 굳은 허리가 좀처럼 펴지지 않았고요.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맑고 신선한 공기를 접할 수 있었어요. 갇혀있던 공간이랑 대비되죠. 그것은 분명 열린 세계의 공기였대요. 이러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자, 그가 갇혀있던 공간이랑 되게 대비되죠. 하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도 느끼고 있어요. 자, 실정살의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머리 얼굴, 아까 그죠? 야릇한 전도감을 의식하며 그는 멍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실정살의 칸막이와 대머리 사내와 그리고 음울한 시내 풍경, 그것은 명백히 자신의 기억에 남아있는 기억들이었다. 뭔가 이야기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순환 구조임을 암시하죠. 어떻게 오셨소? 자,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넘어갔네요. 자, 마치 처음 만났을 때 대사,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대사가 또 나타나요. 아, 정말 무기력하죠. 그러자 그는 자기가 빠져있는 혼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황망히 뒤를 돌아보았다. 낯선 문이 거기 하나 닫혀있었다.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어보았다. 역시 창고가 아니었다. 호흡이 짧네요. 근데 그 문을 열었더니 계단이 보였어요. 그래, 나는 저 계단 올라왔었지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꽤나 먼 기억으로 느껴졌다. 자, 시경 감각에 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그는 다시 대머리 사내를 보았다. 자신의 기억이 남아있으면서도 또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 실청살의 칸막이 사이로 번들거리는 그 대머리는 그의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를 한동안 연상시킨 유사한 상황과 인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접해왔었다라는 거죠. 끝에 결국은 짙은 현무감만을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되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노동에 저당 잡힌 현대인들의 삶과 소외, 외로움, 시간의 무기력함 등을 주제로 한 소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당 잡힌 산에 저희 변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그가 창고 안의 먼지와 갱 속의 석탄을 모두 죽은 시간의 잔해로 인식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는 공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쌓여있기 때문에가 정답이에요. 자, 그는 창고 안과 갱 속 모두에서 시간 흐름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죠. 자, 먼지와 석탄은 그러한 공간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쌓여있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죽은 시간의 잔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조금 더 많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와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모의고사 두 번째 문학 지문인 영산별곡에 대해서 영산별곡과 풍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합 지문이네요. 자, 첫 번째 영산별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예요. 네. 권섭이란 작가가 쓴 기행가사이고요.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인 작품입니다. 자, 세상의 영역을 벗어나 마음껏 자연 경관을 유람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데 전혀 없어. 자, 여러분 이렇다라고 해서 진짜 화자가 정말 쓰일 데가 없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되게 겸손한 표현인 거죠. 30년 세월 풍류정치 끝이 없어 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뒷절에 어떤 화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인물입니다. 자, 중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이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천천히 짚고 와. 나한테 하는 말이 네 병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천석고왕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석고왕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해요. 이 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산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정도에 지나쳐 마치 고질병 같다는 뜻입니다. 천석고왕. 자,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자, 여러분 계절적 배경 나타나죠? 봄입니다. 산중에 비가 갓 개니 날씨도 맑으시고 와 너무 좋네요. 어와 이 사람아. 자, 여러분 영탄법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철없이 누워있으려나 지팡이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자, 화자가 중의 권유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기행가사의 특징이 이제 시작이 되나 보네요. 자, 즉시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는데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자, 청각적 이미지도 제시가 됐어요. 시냇가 방초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동쪽으로 갈 건가 봐요. 자, 아이 좀 불러내요. 자, 꼬마 아이를 불러내가지고요. 뼈 드러난 여인 말에 채찍에 걷어지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이라. 아이들과 촐로들이 추능을 못 이겨 탁주병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자, 아이들과 촐로들이 한가하게 봄을 즐기는 모습을 열거해주고 있어요. 석양이 비끼는데, 자, 약간 저녁이 되었네요. 말 등에서 잠이 들어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자, 산골짜기를 거쳐 청령포에 가고 있는데 이런 공간의 이동 과정을 화자는 꿈속에서 지나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략하고 있죠.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자, 중력 부분. 자,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mid없는 흥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망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자, 우리 이런 종결음이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연에 이렇게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함에 대한 인상을 서리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화자가 이런 서리법을 활용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천지간 장안경치 반 이상이 무리도 나어요. 감탄하네요. 영탄적 어조예요.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와, 저렇게 좋은 기운이, 좋은 풍경이 뭘로 생긴 거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언젠가 성인 만나 이치 엿주리라. 바위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느스니 매개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자, 여러분 여기 나온 중이랑 앞에 나왔었던 이 중의 역할을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온 중은요, 화자가 이제 벼랑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에요. 맞아보겠습니다. 자, 운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를 펼쳤구나. 영탄적 어조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병풍, 비단, 장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운교를 건너 솔숲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자, 아이들한테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람이 움직인 돌 내려진지 금여태며 짝없는 예성문은 어느 때 쌓았는고? 라고 화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어찌 들어와 계시는고? 남매고 새끼찬 앞절의 상자인데 뗄나무 하러 무심히 다니오니 진가나 멋서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만은요,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습니다. 저는 진간 없어진 줄은 알지만요, 그 밖에 모르는 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준 답변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네, 내용 자체는 사실 흔한 고전시가의 특징인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문학 갈래복합 같은 경우는 두 갈래상 특징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나지문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지문 같은 경우는요, 고전수필이고요. 되게 성찰적인 성격이에요. 바람의 속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와 무상함, 그리고 이에 대한 태도, 초연하고 달감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미순이란 사람이요,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어요. 자, 바람이 엄청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집의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 이는요, 세상의 변화에 저항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자,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것이다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듯한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자,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바람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 변화, 무심함 등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자,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내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물을 펴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바람에 이런 긍정적인 특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 달, 추위, 더위 등이 어떻게 바람과 대조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내용 이해를 잘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요, 소식을 전하고 팔방풍이 되고요, 바람은 한시도 불지 않는 때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서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일도 있지만 싹을 펴주기도 하고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자, 이 말인 즉슨 만물 중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의미를 잘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 아까 가지문에서도 그렇고 이 나 지문에서도 서리적 표현이 사용이 되었네요.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재주와 운변술,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훈공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일이여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성취도 바람이 사라져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인간사를 바람에 비유하고요. 인간 또한 자연의 변화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듯하긴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바람과 집의 경계를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징들도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비유와 은유, 그리고 대화 형식 쓰였다는 거,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대조와 비교가 쓰였다는 거 잘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갈래복합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두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 여러분도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의 화자와 달리 가는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자, 가의 화자들 아까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며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에서는 뭐 후회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계절적 배경은 가에서만 나타났었죠? 2번, 가와 나는 공간이동에 따른 심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2번, 가는 공간이동에 따른 심경 변화가 드러나지만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화자와 달리 가는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자, 가와 나는 죄송해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사유의 대상을 넓히며 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자, 가와 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사유의 대상을 넓히면서 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네, 4번은 정답이었죠. 그쵸? 네,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인물 간의 외적 갈등 나타났나요? 네, 두 작품 모두 나타나지 않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 중이니 보다 풍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모의고사 세 번째 문학 지문인 소대성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상은 소대성에게 따라오라 하며 곧바로 내당,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이죠. 그쪽으로 들어갔다. 소생이 마지못해 승상을 따라가다가 중원에 막 들어섰다. 왕부인이 중원에서 배회하다가 어떤 소생입니다. 소생을 데리고 난간에 오르는 것을 보고 몸을 피하여 내당으로 들어갔다. 승상은 벌써 중원의 자리를 정하고 시비를 불러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하라 했다. 100년 가객을 데리고 왔으니 늘 손님처럼 대한다는 뜻으로 사위를 가리켜요. 부인은 바삐 나와 맞이하시오. 자, 영웅소설의 특징이죠.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영웅소설의 특징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 왕부인이 마지못해 나와서 소생을 맞이했어요. 자, 사익감을 데렸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 왕부인이 감히 승상의 명을 말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나 봐요. 소생을 살펴봅니다. 자, 얼굴이 웅장하고 풍채와 태도는 화려하지만 선비의 모양새는 전혀 없었다. 자, 지금껏 고전소설에서 나왔던 영웅의 외적인 모양새와는 좀 다릅니다. 외양이 달라요. 좀 거칠게 생기고 되게 자유로운 느낌인가 봐요. 자, 이에 왕부인이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채봉이 섬략하나 저와 같은 아름다운 재주에 뛰어난 선비와 짝을 맺어 스라에 손자를 두는 즐거움을 보려 했었다. 왕부인이 바랬던 사위의 모습이에요. 한데 소생, 그 데리고 온 이런 주인공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소생이 탐탁치 않아요. 소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채봉이 승상의 명을 듣고는 어찌할 줄 모르거니 시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 채봉이 병이 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인 승상이 꾸짖었어요. 아버지와 자식은 천년지간이거늘 이제 아비의 명을 거역하니 이는 오륜이 끊어지고 삼강이 무너진가 다름 아니어라. 아비가 세 번 부르는데도 좋지 않는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도다 하면서 되게 가부장적인 질서를 중시하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 대사에서 나타나죠. 자, 아빠가 혼내니까 딸내미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나가야 되겠죠. 중원에 나아갑니다. 자, 소생도 마음 편하지 않아서 나가려고 하니까 승상이 말리죠. 딸아이를 이곳에 오래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자, 결혼시키려고, 사위 삼으려고. 그러니까 왜 나가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보죠. 인사를 바친 채봉이 부끄러움을 머금고 왕부인 곁에 앉으니 스상이 말했다. 하늘이 영웅군자를 점지해 주시어 너를 위하여 데려왔는데 어찌하여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채봉이 아미를 숙이고 잠잠히 있었다. 승상이 소생을 돌아보며 말했다. 자, 딸아이, 우리 딸내미 채봉이가 변변치 못하나 자네에게 욕되지는 아니할 것일세. 했더니 소생은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소생이 말을 마치고는 채봉을 잠깐 봤어요. 화장하고 꾸미지 않았어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긍정적으로 본 거죠. 이때 채봉 역시 눈을 들어 소생을 잠깐 봐요. 무릎을 꿇고 바르게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청룡이 푸르른 바다에서 굽리는 듯 백호의 기상인 듯하여 속되지 않은 순수한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인중호걸이라 생각하며 아버지의 명감에 감탄했어요. 채봉이 소생을 실제로 봤더니 의외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서술상의 특징이나 소생에 대한 채봉의 인식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왕부인은요 아직도 탐탁치 않아 해요. 승상의 아들들은 자객을 보내 소대성을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영웅들은 어때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영웅소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신이 가진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 소대성은 승상의 집을 떠나죠. 자, 채봉이 어머니인 왕부인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소생의 일을 물었어요. 소녀 듣자음이 군자께서 서당을 떠났다 하온데 오라버님들께는 응당 하직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니 무슨 연고로 나간다 했습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규중처자의 몸인데 외간 남자 소생에 대한 왕부인 인식이 드러나죠. 남편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외근 남자의 유물은 네가 알아서 무엇하겠냐 하고 혼냅니다. 그랬더니 의리가 있는 채봉이가 말을 해요. 소녀가 군자의 우리 남편의 거처를 묻는 것이 여자의 행실로서는 옳지 못하다 하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지난날에 저와 같이 중원에서 무엇을 지켜보셨습니까? 여자가 고든 절개를 지키는 것은 떳떳한 일이온지라 어머님께 군자의 거처를 묻고자 왔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맞받아치죠. 너 소생을 위해서 지금 수절을 하겠단 말이냐? 대개 수절하는 데는 다 곡절이 있는 것이다. 네 아버님께서 5, 6년 후에 율례를 갖추어 혼인을 하자는 취중의 약속은 아직 정식 혼례를 행하지 않아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니 소생은 남이다. 가문을 욕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랬더니 채봉이 저희 시문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하면서 어머니께서 증인해 주셨잖아요. 어머니가 이러면 소녀의 절기를 지키는 행실이 옳지 않다 하시고 하시면 가문에 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채봉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나라 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고사를 인용을 해서 자신의 약속,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왕부인은 다시 채봉을 꾸짖었어요. 너가 내 뜻을 거스르겠다면 금일부터 모녀의 정을 끊으리라. 하지만 채봉은 되게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라서 모녀의 연만은 끊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 승상의 아들들이 곁에 앉아있다가 채봉에게 말합니다. 아유 동생아, 평소엔 총명하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하면서 타이릅니다. 설득하려고 하죠. 이렇게 아들들과 어머니의 입장 그리고 채봉과 승상의 입장을 구분해서 잘 이해해 두어야 해요. 자, 그랬더니 채봉이 오라버니한테 말을 하죠. 군자로서의 정직한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 동생의 마음을 떠보려 하시니 실로 바른 도리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한심합니다 하고 유교적 가치를 저버리는 말까지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 소설은요, 고전소설이고 영웅소설, 군남소설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룬 영웅 활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부장적 질서도 나타나고요. 당대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지만 얽매이지 않는 인물인 우리 채봉이도 등장을 하네요. 자, 지문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길 바랍니다. 네, 모두 문제를 잘 푸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소생이 불편함을 느껴 중원에서 나가려고 하자 승상이 이를 만류했다. 자, 채봉이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고 소생은 불편함을 느꼈죠.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승상이 이를 말리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딸아이를 이곳에 오래 한 것은 자네 때문인데 어찌 나가려 하는가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소생을 승상이 말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왕부인은 집으로 들어오는 소생을 보고 기뻐하며 반겼다. 자, 여러분, 소생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확인해 두라고 했었죠. 왕부인과 그 오라버니들은 반기지 않았어요. 내당으로 몸을 피하기까지 했었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채봉은 어떤 사람과도 만나고 싶지 않다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 자, 채봉은요,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고자 아프다고 핑계를 대긴 됐었는데 어떤 사람과도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4번, 승상의 아들들은 채봉의 생각에 동의하며 자, 여러분 더 읽을 필요도 없죠? 네,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채봉은 승상의 아들들에게 집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 윗글에서 채봉이 자신의 오빠들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는 요구를 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학생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5번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였다. 자, 윗글에서 승상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는 채봉한테 어떻게 했었죠? 오륜과 성강이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되게 강하게 비판했었죠. 당시 사회가 가부장적 질서를 중시하고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표현보다는 집단의 규범과 질서를 우선시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자, 나머지 1, 2, 3, 4는 소설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적 상황에 해당되므로 적절한 내용들도 잘 확인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더 많은 분석 자료와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학 지문인 아스팔트와 봄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팔트 위에는 4월의 석양이 졸리고, 자, 여러분 지문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스팔트는 바로 도시 문명을 대표합니다. 생명력이 없고요. 공간적 배경과 시적 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도 나타나네요. 4월의 석양. 자,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자, 아스팔트에 인접하여 배치된 자연물이죠. 생명력을 띠지 않는 아스팔트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가로수가 생명력을 띠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가로수 밑에서는 오후가 손질한대요. 네, 여러분, 우리 언어와 매체 공부하는 친구들은 바로 캐치를 했을 텐데, 여기 니은 보이세요? 우리 이런 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두세요. 자, 여기 1년과 2년에서는 아스팔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 문명 모습이 나타나네요. 근데 또 3년에서도 이어지네요.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쉬는 자동차. 이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자, 여러분,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쉬는 자동차,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를 고무 타이어를 낀 자동차가 소음 없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너의 마음은 우울한 해저. 자, 여러분, 여기서 너가 누구일까요? 바로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를 너로 지칭한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고 어떤 표현법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두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 고3 친구들, 이 정도는 쉽죠? 네, 의인법이 사용되었어요. 의인법을 사용하면 이 아스팔트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가 좋아지죠. 이 아스팔트의 마음이 되게 우울하대요. 하지만 아스팔트의 심리이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본다면 아스팔트에 투영된 화자의 정서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스팔트에 내면 화자가 이해하고자 하고 아스팔트의 화자의 심리도 투영시키고 있어요. 자, 아스팔트 너의 가슴은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실어오는 회색의 잔디밭이래요. 오, 되게 감각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아스팔트를 회색의 잔디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다를 꿈꾸는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 이 행인들은 바다를 꿈꿉니다. 이 행인들을 위하여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요, 지평선인 것처럼 흉내를 내준대요. 자, 바다는 어때요? 수평적으로 쫙 펼쳐져 있죠? 그런 바다의 속성을 아스팔트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흉내를 낸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자, 생명력을 띤 바다와 그렇지 않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고요. 도시 문명에 대한 화자의 인식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바다를 흉내내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 문명과 현대인의 우울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쓰였고요. 화자가 도시적 삶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정서와 감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스팔트를 너로 지칭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화제의 우울한 내면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었고요. 아스팔트의 자연물을 병치시켜서 생명력을 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오히려 뚜렷하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작품의 특징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래복합 두 번째 지문 봄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자, 꽃이 피면요, 화자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생긴대요. 김제봄들 건너가는데 봄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화자는 지금 힘겨워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자, 화자가 왜 힘든지 그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꽃이 피면 몸 건너기가 힘들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자,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 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자, 부리러의 의미 볼게요. 사람이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리란 의미라고 하네요. 자, 화자가 왜 꽃잎을 부리러 헤매는지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의 힘듦의 유발 요인이었던 그 꽃잎을 부리면 힘듦이 해소될 것이라고 화자가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배는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맨다. 자, 여러분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었네요. 우리 아까 봤었던 아스팔트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죠. 네, 물어볼 수 있겠죠. 저망에 다 쓸고 온 꽃샘 바람 거기 부는 듯 몸속에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 자, 감각적으로 바람을 몸속에서 화자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밀하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떼와 문득 마주친다. 자, 여기도 현재 어미 쓰였고요.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자,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망견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연 황삭길 사박거리며 간다. 자, 여러분 지평도 뿌연 황삭길.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즈랑이 넘어와 중첩돼서 뭔가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다라는 인식이 드러납니다. 마음은 격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자, 마음이 멈칫거려요.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항구가 있는 곳에 해당해요.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 화자가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몇 개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상심을 더 지워야 한다고, 닻이 끊긴 배 한 척. 자, 은유법에 사용된 부분인 거죠. 화자는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닻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요, 김제봄들에서 심포 어디쯤을 거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로 향하는 나의, 화자의 힘들고 요동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김제봄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내면을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들판과 바다의 이미지를 중첩시켜 화자가 향하고 있는 곳을 김제봄들에서 심포 어디쯤을 거쳐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들판에서 본 염소는 배의 이미지와 중첩되어 화자의 요동치는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런 시행의 의미를 되게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네, 꼼꼼히 공부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스팔트와 봄길 변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복합 지문은 두 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최소 한 문제 이상 출제될 수 있으니 오늘은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부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아까 저희 지문 분석할 때 형광펜으로 표시됐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자, 가 같은 경우도 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자, 나 지문 같은 경우도 헤맨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현재형 어미를 확인할 수 있죠. 두 작품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명암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명암의 대비를 통한 대상 묘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3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하죠. 자, 가에서는요, 너의 마음은 뭐 우울한 해저, 너의 가슴은 회색의 잔디밭과 같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에서는 이런 표현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4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 자, 나에서는요, 여러분, 타박거린다, 펄럭거리며, 출렁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음성상징어가 사용되었어요. 자, 하지만 가에서는 이런 음성상징어를 확인할 수 없네요. 자, 5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는 뭔가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말하죠.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7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유사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시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자, 가 같은 경우는요. 1년에서 4월의 석양, 오후의 아스팔트 거리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자, 나 같은 경우도요. 자, 저희 작품을 봤었을 때 김제 봄들, 지평도 뿌연 황사길 등에서 이런 구체적인 배경이 제시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제일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에서는요, 아스팔트한테 너라고 지칭하는 부분에서 의인법, 인격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자, 나는요, 2번 가와 나 모두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런 경우는 나나 우리라는 표지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가에서는 시적 화자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 모두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는 우울한 해저와 같은 표현에서 화자의 정서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나에서는 너무 힘겹다. 이렇게 화자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가와 나 모두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비판적 인식은 두 작품 모두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더 많은 자료와 분석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한 고3 3월 모의고사 국어 화법과 작문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발표문에 해당됩니다. 자, 원예 동아리 학생이 발표한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있을 접붙이기 실습에 앞서 부원 여러분께 접붙이기 개념과 목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청중이 제시되어 있고요. 발표 화제와 발표 목적도 함께 제시되어 있네요. 자, 접붙이기는 서로 다른 두 식물의 절단면을 이어붙여 하나로 만드는 농업 기술입니다. 접붙이기 개념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접붙이기에서 뿌리를 남겨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나무를 대목에 이어붙이는 다른 나무를 접수라고 합니다. 자, 접붙이기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해당 부분이 선주로 구성될 수 있겠죠. 자, 접붙이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접수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바로 접붙이기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발표자는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도 확인을 하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충해에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탱자나무를 대목으로 귤나무를 접수로 삼아 접붙이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발표 내용과 다음 시간에 있을 실습 내용 간의 관련성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발표자는 화면을 제시합니다. 자, 시각 자료를 활용할 거죠.
언어적 설명을 보충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순서 제시를 해주네요. 먼저 화면과 같이 접수는 밑부분을 잘라낸 후 비스듬히 깎아둡니다. 대목은 줄기가 흙 위로 5에서 10cm 정도만 남도록 윗부분을 잘라낸 후 표피에서부터 안쪽으로 2cm 정도 지점을 가릅니다. 접붙이기 과정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접수를 대목에 갈라진 틈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 화면 제시하면서 유의할 점은 화면과 같이 대목과 접수의 관다발 형성층이 맞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성층은 그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화면에서 확대된 부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도 확인할 수 있네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쪽과 아래쪽 중 어떤 쪽이 접붙이기가 잘 된 걸까요? 자, 청중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맞아요, 위쪽입니다. 이러면서 청중이 접붙이기가 잘 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래쪽과 같이 관다발 형성층이 잘 접합되지 않으면 대목의 물과 양분이 접수로 전달되지 못하니 유의해주세요 하면서 유의할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접붙이기 과정 세 번째. 접수를 대목에 끼워 넣은 후에는 대목과 접수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끈으로 3개 동여맵니다. 그리고 접합 부분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 가려주면 접붙이기가 마무리됩니다. 접붙이기 과정 네 번째죠. 자, 과정의 내용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접붙이기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런 설명 방법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접붙이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자, 발표자는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실습 때 여러분 모두 성공적으로 접붙이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이러면서 접붙이기의 개념과 목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까 확인했었던 질문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변형 문제입니다. 1번,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이 시각자료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합니다. 자, 우리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성층은 그 사이에 있는 조직으로 하면서 화면에서 확대된 부분에 특정 지점 가리켰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학생 이름 말은 하죠. 자,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제를 선정했었어 라고 하면서 저번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한 다른 참여자들의 기억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보자 하면서 대화 목적을 제시하죠. 자, 그럼 각자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할 건지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학생 E는요, 집단과제에 소홀하게 되는 경향은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자주 나타난데 학자가 이를 발견했대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3도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 자료를 봤어. 그런데 실험 이야기는 처음이야.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하면서 학생 E한테 부연 설명을 요청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이 학생 3의 요청에 의해서 학생 2도 실험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 3은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학생 2의 내용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에 누리려는 모습도 링겔만 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했어 하면서 링겔만 효과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의 연관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1이 이제 정리를 해주죠.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링겔만 효과와 관련지어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해보자 하면서 이제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 학생 1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2도 동의를 하죠. 그렇게 하자. 집단 활동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링겔만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 자, 학생 3도 전력을 다하지 않더라도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몫까지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링겔만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 1은요, 학생 2와 학생 3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논의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 3은 개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줘 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설정 중요성도 강조해야 되겠다 하면서 학생 2도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그렇게 하면 태도를 방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글의 구성에 대한 의견도 학생 3은 어떤 실험인지 내용도 추가하고요.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한 번 더 강조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도 글에 추가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 1이 자, 오늘 대화를 바탕으로 글을 써볼게요. 우리 다음 모임 때 함께 검토해보자 하면서 계획을 밝힙니다. 자, 이 나는요, 학생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네, 잘 제안이 되어 있죠. 이러면서 실험 내용도 제시가 되었고요. 링겔만 효과의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독자 이해를 돕고 있어요. 학생 2가 아까 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구체화해서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대화 내용이 어느 부분에 반영이 됐고 반영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네, 이런 부분은 링겔만 효과의 원인에 해당이 되고 아까 가에서 학생이가 말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제시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문단에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쵸? 근데 이 문단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20회 중 19회에 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제시해서 해결 방법의 효과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의견 제출하기보다는 내일까지 의견 5개씩 제출하기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서 예시도 들어서 뭔가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고 그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앞에 문단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제시하고 있네요. 이런 글쓰기 방식, 그다음에 학생들의 토론한 내용이 어느 부분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했었던 문제 유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대화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가의 대화가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가에서 학생 2가 링겔만의 실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서 링겔만의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자, 가에서 학생 2가 링겔만의 실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어디서 제시되었었죠? 나의 1문단에서 링겔만 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었어요. 생애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문인데요. 자, 교지에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글입니다. 장문 목적이네요.
자, 그 다음 초고 첫 번째 문단을 볼게요. 초고의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계절적 배경을 추위가 늘어지고 야외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면서 계절적 배경을 언급하면서 중심 화제를 자연스럽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자,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자외선 차단제 양은 최대 14,000톤에 달하는데 하면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서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에 들어가는 이 양이 되게 심각하다, 많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이는 산호를 비롯한 해양 생물의 생존뿐 아니라 인간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호의 백화 현상을 가속화한다. 백화 현상이란 해수온도 상승으로 산호와 공생하던 조류가 사라지면서 산호의 기저골격인 흰색 석회질만 남는 현상입니다. 라고 하면서 개념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백화 현상이 지속되면 산호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대요. 자, 만약에 백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라면요, 탄소 흡수가 조금 저하되면서 식량 안보나 기후 안전 등 인간의 삶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해양 관광지인 하와이에서는요, 2021년부터 옥시벤존이나 옥티노세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였대요. 자, 이 두 성분이 산호의 백화 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백화 현상이 나타난 산호의 비율이 약 44%에 달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백화 현상도 심각하네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고 있다. 이러면서 전문가들은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등이 함유되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하거나 양산을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논설문입니다. 하고 주제는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해당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라주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 문제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죠. 중심화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자, 초고를 확인했었을 때 이런 중심화제를 뭔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 그런 여러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어요. 자, 더 많은 자료와 변형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국어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를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국어 모의고사 언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상 이 지문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험지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가지고 있는 시험지를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두 풀어보셨나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입니다. 너는 어제 오지 않았더라 에서 화자가 인식한 현재의 사건에 대해 더가 쓰인 사례이다. 자, 여러분, 더라에서 더가 현재의 사건을 인식한 건가요? 아니죠. 화자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인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더가 쓰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에서 과거 시제는 다른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 자, 현대국어의 과거 시제는 ot으로 실현되죠. 하지만 중세국어의 과거 시제는 더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현대국어의 평서문에서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이는 것은 비교적 제약이 있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평서문에 1인칭 주어가 와 함께 쓰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현대국어에서 더가 쓰인 것은 화자의 사건 인식 시점이 과거임을 나타낸다. 자, 현대국어에서 더는 화자가 사건을 인식한 시점을 나타내며 이는 과거에 국한되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 중세국어의 더가 지닌 의미는 현대국어의 더에서 찾을 수 있다. 네, 지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중세국어에서 더가 과거 시제를 나타냈던 것이 현대국어 과거 시제 관형사음이 더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모두 잘 푸셨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중세국어 관련된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른 유형을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 제시된 기역 미음의 발음을 참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꼼꼼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건 몇 번이죠? 네, 바로 1번입니다. 기역 니은에서는 모두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 변동이 일어났군. 자, 기역 같은 경우는 꽃잎에는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죠?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제 음절의 받침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만 와야 한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후에 비음아가 일어납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는요, 자, 거센 소리 대기만 일어나죠. 자, 지읒이 히읗의 영향을 받아서 치읒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축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약은 바로 이 니은에만 일어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지문, 매체 첫 번째 지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요. 나는 방송 이후 게시판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반영된 진행자의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처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 문제를 모두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시청자의 실시간 대화에 반응하며 대화 참여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겠어. 자, 봤더니 실제 땡땡이 사용하면 함께 보며 이야기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가온씨가 댓글을 달았고, 이제 진행자가 말하죠. 실시간 대화창에서 가온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시청자의 대화에 반응하면서 소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세롬 씨가 말을 하죠. 소설의 전문을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했더니 진행자가 대화창에 세롬 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2번이 적절하네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제시된 화면은 사실 진행자가 방송 전에 준비한 거죠. 시청자들이 보내줬다라는 건 확인할 수 없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도 네, 저희가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매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매체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가는 역사 동아리 학생들의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요. 나는 이 소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누리집에 올린 게시물이래요. 네,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요 지문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이제 시험지를 바탕으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모두 문제를 수월하게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입니다. 답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을 절충하고 있다. 자, 근데 가에서 여러분들 답장하는 기능 보이나요? 뭐 이렇게 화살표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1번, 간단한 그림이나 기호를 통해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엄지 그림이 해당이 됩니다. 2번, 대화 참여자를 한정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 여러분 역사 동아리에 학생 6명이 참여하는 누리소통망 대화방이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에요. 네, 4번.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자, 누리소통망 대화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죠? 적절한 설명이고요. 5번. 대화 참여자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대화창 상단에 고정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이시나요? 공지 보이세요? 네, 공지 기능을 통해서 동아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선택지도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가도 풀어봤으니까 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3번입니다. 학생의 말풍선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앱을 내려받으면 관람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시를 볼 수 있겠어. 자, 앱을 통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관람 동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전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해요. 적절한데요. 여기 있으니까 적절해요. 하지만 이는 학생의 말풍선이 아닌 상단의 이런 글상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 학생 말풍선이 아닙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전부 다 적절해요. 뭐 이런 것들 앱을 통해 박물관을 색다르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대돼. 이런 것들이 바로 말풍선이죠. 실감나게 관람하자. 네, 1번의 설명이 바로 여기 있네요. 말풍선에 해당하는 설명.
2번, 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구나.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현장 체험학습 당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게시물에 제시된 영상들을 시청해서 사용법을 익혀야겠어. 자, 영상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죠? 영상을 통해서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해서 다른 학생들도 게시물을 읽고 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겠어. 자, 여기 매체는 고등학교 누리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겠죠. 적절한 설명입니다. 자, 더 많은 자료와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